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자기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에너지는 자기장에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에 앞서 자기력 그리고 자기 에너지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은 크게 자석을 성질을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N극과 N극과 N극, 그 다음에 S극과 S극처럼 같은 극성이 만나게 되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N극과 S극 이렇게 서로 다른 극성을 만나게 되면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석에서 이런 현상들은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동일하게 발생하게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원형 도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같은 경우 극성이 이제 위로 발생할 때, 위에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게 되면 서로 자기장 방향이 서로 같은 방향에 대해서 마치 N극과 N극이 만나는 형상이 띄어지게 돼서 서로 밀어대는 철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우측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과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N극과 S극이 만나는 것과 동일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석 같은 경우는 극성이 다르면 잡아당기고 같으면 밀어내는데, 원형 도선의 전류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밀어내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극성이 반대여서 잡아당기는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형 도선이 아니라 직선 도선인 경우에 직선 도선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 1번 도선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되고요. 이 자기장에 두 번째 도선, 전류가 흐르는 두 번째 도선이 다가오게 되면 서로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수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인 수학적 공식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Q2, U2라는 거는 U2는 전류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Q2, U2라는 거는 도선 두 번째 도선의 전하가 U2의 속도로 이동한다. 즉 전류 I2가 흐른다는 표현인 거고요. B1이라는 거는 도선 1에 흐르는 전류 I1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 그리고 그 자기장의 자속 밀도 B1입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기 때문에 Q2, U2 크로스 B1이면 여기서 I2, U2, 전류 2의 방향은 Z 플러스 Z 방향으로 흐르고, B1, 자속 전류 I1에 의해서 도선 1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자속 밀도의 방향은 이 지점에서는 마이너스 X 방향, 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방향이죠. 이와 같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Q2, U2, B1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서로 도선 전류 방향이 같으면 끌어당긴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죠.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힘이 형성된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첫 번째 도선의 전류 I는 그대로 플러스 Z 방향인데, 두 번째 도선, 가지고 오는 도선의 두 번째 도선의 전류 방향이 반대다. 그럼 쭉 계산해 보면 전류 방향만 마이너스 Z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Z, 마이너스 X 크로스 시키면 플러스 Y 방향이 됩니다. 벡터 계산상. 그래서 전류 방향이 반대면 서로 밀어낸다. 여기 보면 전류 방향이 같으면 이 가운데 부분에 극성이 서로 반대, 자기장의 극성이 반대여서 잡아당기는 거고요. 전류 방향이 반대이면 중간 부분에 자기장의 극성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한히 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히 긴 도선인 경우에 이제 미소힘,
I1은 일정하게 흐르는 도선이라고 기준 도선이라고 보고요. 가지고 오는 도선 2의 전류가 위소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요. DQ2와 U를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미소 길이에 흐르는 전류 I2를 볼 수가 있고요. B1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선에 흐르는 자석 밀도로 계산이 되죠. 이 두 개를 크로스 시키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전체 도선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보게 되면 F2 무한히 긴 두 도선의 힘은 결국 U0 μ0는 두 도선 사이의 투자율 그리고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 I1, I2 그리고 두 도선 사이의 거리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두 도선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선 사이에 있는 투자율에 비례한다. 그렇게 힘이 결정이 되고요. 각각 전류와 자석 밀도의 벡터식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결국 거리와 전류의 세기와 같고 전류의 세기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투자체를 넣게 되면 힘이 강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석 사이에 있는 루프, 전류가 흐르는 루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보면은 왼쪽에는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돌아서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나오는 전류인 거고요. 이때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힘은 오른쪽 도선은 바깥쪽으로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위쪽으로 향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도선은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루프가 전류가 흐르는 루프가 이 오른쪽은 위로 왼쪽은 아래로 힘을 받기 때문에 한 바퀴 돌겠죠. 이렇게 도는 힘, 이렇게 회전하는 힘을 우리는 토크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은 공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있고 자기장이 일정에 있으면 오른쪽은 위로 왼쪽은 아래로 흐르게 되면 이렇게 루프가 가운데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위로 가는데 안쪽으로 돌고 왼쪽은 아래쪽으로 가는데 다시 안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회전하겠죠. 전류가 일정하고 DC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류 방향이 일정하고 자기장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 위에서 더 이상 회전하지 않고 고정이 된 상태로 멈춰 있게 됩니다. 이때 자기장을 바꾸던가 전류가 바뀌게 되면 계속 빙글빙글 도는 모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한히 긴 도선 사이에 도선이 있고 도선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2를 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F가 있을 때 도선 2를 길이 L만큼 이동시키면 우리는 2를 한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전류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멀리서 가져오기 편하죠. 왜? 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져오는 거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인위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이게 멀리 보내려면 이 잡아당기는 힘에 반대하는 만큼의 일이 필요한 거고 가져오게 되면 잡아당기는 것만큼 일이 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일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서 그만큼 잠재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도선 1을 기준으로 도선 2를 가지고 오나 도선 2를 기준으로 도선 1을 가지고 오나 힘은 크기는 같고 서로 방향만 같습니다. 근데 따라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다른데 가지고 오는 방향이 거리가 동일하다면 결국 각각의 일은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에너지는 두 일의 합의 반을 나누면 이제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 이거는 마치 전기 에너지에서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과 서로 상대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속과 자기장 관계, 전기 에너지에서는 전속과 전기장의 관계로 표현됐던 것처럼 자기 에너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 문제를 풀다 보면 벡터 포텐셜, 우리 전기장 문제를 풀 때는 스칼라 포텐셜이라고 해서 V, 전위차를 표현했었는데, 자기장 문제를 풀다 보면은 벡터 포텐셜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벡터 포텐셜은 자속의 연속성으로부터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자속은 발산하지 않는다 해서 자속 밀도의 발산은 제로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벡터의 영정리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벡터의 영정리는 뭐냐면 이제 회전하는 벡터는 발산하지 않는다가 벡터의 영정리입니다. 그러면 자속 밀도의 발산의 제로니까 요 자속 밀도를 회전하는 벡터로 대체를 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때 벡터 A를 우리는 벡터 포텐셜이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포텐셜 A를 구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속밀도 B를 구할 수 있고, 자속밀도 B를 구하면 우리는 자기장 문제를 풀 수 있죠. 이 벡터 포텐셜을 푸는 이유는 앞서 전기 에너지에서 스칼라 포텐셜을 이용을 했듯이 포텐셜을 사용하는 이유는 복잡한 문제를 보다 쉽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전자기학이나 안테나 정도의 교재, 우리가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벡터 포텐셜을 이용해서 크게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식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문제, 대학원이나 논문 쓰는 과정에서 쓰는 경우에 좀 더 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벡터 포텐셜이 어떻게 활용되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암페어 법칙,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회전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속 밀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속 밀도 B는 컬 A니까 이제 넣게 되죠. 그러면 컬 A를 다시 컬 취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 공식이고, 파동방정식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벡터 포텐셜 A의 발산은 정상 상태, 즉 우리가 배우는 DC,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값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A는 마이너스 뮤 J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 얘기는 전류가 흐르면 요 2차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는 흔히 파동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전류가 흐르면 파동 방정식의 해를 풀어서 요 A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값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A 값을 여기다 넣어서 자속 밀도 B를 계산하고요. 자속 밀도 B를 계산하면 우리는 자기장 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전류로부터 자기장 H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처럼 전류가 있고 벡터 포텐셜을 계산하고 자속 밀도를 계산을 한 후 자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계로는 전류 밀도에서 자기장 H를 계산하는 게 단계는 직접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데, 계산의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벡터 포텐셜을 이용한 게 계산의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지만 이 계산의 난이도 편차는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편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의 효과를 보려면 그만큼 복잡한 문제를 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 부분이 교재 전자기나 이렇게 안테나 관련된 과목에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포텐셜을 이용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아직 덜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